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2주차에 들어섰네요. 저희 3명이라서 만나서 수업을 할까 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아직까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좀 당분간은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이제 가져오셨나요? 대주원학이라는 교재요. 이 교재 저번에 뭐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잘 써진 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이제 읽어보시면은 되게 좀 대주언어학에서 언어학에 대해서 많은 걸 좀 공부하실 수 있고 대주언어학뿐만 아니라 언어학에 거의 좀 그 개론서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을 정도로 대단히 좋은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책 꼭 구입하셔서 수업을 들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책이 되게 좋은 책이긴 합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게 암호문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쭉 중간에 밑줄을 치고 설명을 설명을 덧붙이는 부분을 잘 참고해서 이해에 좀 많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 책을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밑줄을 이렇게 그으라고 제가 읽는 부분만 이렇게 밑줄을 그어서 공부를 해주세요. 공부를 해주시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만 알면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1시간 20분짜리 수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눈을 마주치지 않고 제가 그 수업을 지금 이제 계속 교재를 이제 나갈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1시간 20분 동안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여러분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 부담량이 너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25분씩 1교시, 2교시에서 25분씩 2교시를 그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한해서는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제가 1시간 정도 수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20분 동안 발표를 하면서 수업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수업을 하는 것인데 제가 25분간 그렇게 두 번씩 50분 수업하는 것으로서 온라인 수업은 좀 말이 빨라지고 내용이 좀 많아지니까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교재 이제 펴주실까요? 교재 펴주시면 우리 저 1페이지가 있습니다. 제1장 대조언학의 개괄. 오늘은 이번 2주차는 제1장 대조언학 개괄을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고요. 그 뒷부분 여러분께서 보충으로 개인 학습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1장 나가고 다음 주에는 2장 나가고 다다음 주엔 3장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다 나가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이번 주는 1장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2장을 진행하는 식으로 그렇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가기를 먼저 볼까요? 보시면 여섯째 줄 있습니다. 여섯째 줄 거기에 제가 읽는 부분 밑줄을 그어주세요.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실 때는 그 부분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여러분 그 종합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3기 때나 4기 때 그때 이제 종합시험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 3기 때인지 4기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논문 자격시험 그거를 한양대에서는 종합시험이라고 부르는데 종합시험을 치르는데 대주원학이 아마 선택이 되면 제가 시험 문제를 내는데 제가 시험 문제를 아마 내게 될 거예요. 그때 그 밑줄 그은 부분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범위를 제가 이렇게 책정을 해서 알려드릴 텐데 책 전체를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도 제가 밑줄 그은 부분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섯째 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여섯째 줄 예를 들어 그 뒷부분이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어의 존대법과 조사의 쓰임을 습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러한 한국어의 특징을 익히는데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국어와 다른 언어일수록 한국어와 더 차이점이 많은 언어일수록 한국어를 배우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식적으로. 더 어렵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높임법을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영어에는 높임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한국어를 어려워할 것이고 그 다음에 높임법이 있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학습자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배울 때 상대적으로 좀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조환학이 좀 필요한 이유겠죠.
예, 그래서 그 차이점을 밝혀서 그 차이점을 좀 그 한국어 학습에 예, 저 차이점을 감안하면서 한국어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한국 대조언학의 예, 필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에서 셋째 줄 읽어볼까요? 1페이지 끝에서 셋째 줄 끝부분 읽어보시면 두 언어 간에 무엇이 어떻게 다르며 이를 실제 언어 교육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교육에 응용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된다. 필요성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를 간의 면밀하고 체계적인 대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학습 대상 언어와 학습자 모국어 간의 대조언학적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대조언학 연구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면밀히 살펴보아서 우리 교육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대조언학의 필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2장 대조언학과 인접 학문을 보도록 할까요? 2.1 비교언어학과 대조언학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놨네요. 자, 비교언어학과 대조언학 어떻게 다를까요? 비교와 대조 차이점 비교와 대조라는 말 아시죠? 예, 비교는 공통점을 가지고 예, 두 개를 견주어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조 같은 경우는 차이점을 가지고 예, 두 개를 견주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교 언어학은 아무래도 공통점을 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언어 간의 공통점. 그 다음에 대조 언어학은 두 언어 간의 차이점을 예,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두 언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 언어, 네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통점을 얘기하는 것이 비교 언어학, 차이점을 얘기하는 것이 대조 언어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쭉 그 아래 읽어볼까요? 역사 비교 언어학이라고 하는 비교 언어학은 해당 언어의 변천 및 여러 언어 간의 상관관계를 통시적인 시각으로 연구하는 분야로 한 언어의 초기 형태와 후기 형태를 비교하기도 하고 같은 계통에 속하는 상이한 언어들을 비교하여 특정 언어 간의 상호 관련성 등을 연구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게 공통점도 연구를 하지만 또 하나의 이제 또 차이점, 대조 언어과의 차이점은 비교 언어학은 통시적이라는 겁니다. 통시적, 즉 역사를 통해서 예, 그래서 살펴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통시적의 반대말은 공시적입니다. 예, 같은 시대 간의 언어를 비교하는 것이 예, 그게 이제 공시적인 비교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두 개를 이제 역사적인 차이를 역사적인 공통점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비교 언어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비교 언어학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어족을 밝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어는 알타이 어족이라고 그러죠. 알타이 어족에 뭐가 속하나요? 터키어, 그 다음에 몽골어, 그 다음에 만주어. 예, 그렇게 한국어, 이렇게 알타이 어족이라고 합니다. 예, 그 알타이 어족이라는 게, 그러니까 터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먼데도 같은 어족이라는 거 밝힐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공통점을 찾아본 거죠. 비교 언어적인 관점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같은 언어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같은 언어라고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비교 언어학은 바로 역사적인 연구, 공통점을 찾아보는 그런 연구에서 약간 어족을 밝혀내는데 큰 도움을 주는 언어학이 비교 언어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반대로 이제 대조 언어학, 끝에서 넷째 줄 읽어볼까요? 2페이지 끝에서 넷째 줄 읽어보시면 대조 언어학은 공시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비교 언어학은 그래서 저 차이점을 살펴보면 3페이지의 제일 위에 줄 비교 언어학은 이론 언어학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3페이지 첫째 줄 보시면 이론 언어학적이고요. 그 다음에 대조 언어학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교육 등 실용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언어학으로 응용 언어학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조 언어학 같은 경우는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좀 이제 실용적으로 그렇게 연구가 되는 것이고, 비교 언어학은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예, 어족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족 밝히는 것이 실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좀 이론적이죠. 예, 아마 지적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연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 언어학은 이론 언어학적이고 대조 언어학은 실용적인 언어학이다. 예, 그렇게 또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 표도 한번 좀 비교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니까 비교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2점이 이번에 언어 유형론과 대조 언어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유형론은 공시적인 시각에서 세계의 여러 언어들을 조사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역시 언어 유형과 대조 언어학도
언어 유형론은 보편성을 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그 관점이 다 언어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혹시 아세요? 예, 예전에 언어는 바벨탑 사건을 보면 예전에 언어는 하나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하나님하고 맞먹자고, 예, 하나님한테 도전하자고 거대한 탑을 쌓습니다. 예, 그게 이제 바벨탑인데요. 바벨탑을 이제 계속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 이 사람들 너무 교만하다. 그래서 어떤 그 벌을 내리냐 하면 모든 그 일하는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게 해버립니다. 예, 그 언어를 다 분화시켜 버립니다. 예, 분화시켜서 결국에는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 바벨탑도 무너지게, 이제 짓다가 예, 말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오래 이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무너지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데요. 여기 이제 바벨탑 사건에서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결국엔 언어가 이제 하나에서 나왔고 다 비슷한 점이 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점을 묶어서 보편성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언어 유형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대조언어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차이점을 계속 연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차이성, 보편성이 아니라 개별성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대조언어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 그 유형론은 예, 유형을 이제 분류해서 예, 약간 뭐 비슷한 점을 자꾸 찾아내는 예, 그런 그 언어학의 한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네 번째 줄 중간 부분 유형론이 언어의 보편성을 추구하고 어떤 특정 언어의 개별적인 특징보다 자연 언어의 전체적인 조감도를 그리는 일에 관심을 갖는 데 비해 즉 공통점을 찾는 데 관심을 갖는 데 비해서 대조언학은 언어의 개별성을 추구하고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롯한 구체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일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그 최대한 공통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 유형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차이점, 개별성을 언어마다 각각의 특징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대조언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쪽 볼까요? 유형론은 동시에 많은 언어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만 대조언학은 소수의 언어를 대상으로 삼는다. 왜냐하면 유형론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언어가 다 비슷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조언학 같은 경우에는 그 소수의 언어를 연구를 해서 그래서 요게 그 언어를 교육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언어 조사할 필요가 없고 배우려고 하는 언어, 모국어와 배우려고 하는 언어 간에 딱 몇 개만, 2개 이상, 2개에서 뭐 몇 개 정도만 그렇게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대조언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형론은 많은 언어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대조언학은 소수의 언어를 대상으로 삼다는 것이 이해가 아마 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4페이지 보시면 표 2번 있죠? 표 2번도 한번 쭉 보세요. 쭉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표로 정리한 것이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이번엔 3장으로 넘어갈까요? 대조언학의 외국어 학습 가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셋째 줄 끝부분 보시면 대조언학과 관련된 외국어 학습 가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조언학과 관련된 외국어 학습 가설. 자, 3.1 대조분석입니다. 대조분석은 행동주의 심리학과 구조주의 언어학이 결합된 풍토에서 생성된 이론입니다. 행동주의 심리학 아세요? 행동주의 심리학이 있고 인지주의적 심리학이 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는 것은 바로 경험주의에서 온 것인데요. 자극과 반응의 객관적인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추측하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의 그 자극과 반응을 통해서, 이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바로 이 사람의 심리가 어떤지 그걸 살펴보는 것이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현상을 연구하는 측면이 강하고요. 이와 반대인 아까 얘기했던 인지주의적 심리학은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심리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 행동주의 심리학과 그 인지주의적 심리학으로 나뉘어지는데 인지주의적 심리학은 합리주의에 이제 바탕을 두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측면이냐면 그 인간의 그 인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머릿속에서 정보 처리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돌리는 것, 머리 굴리는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의 이제 심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인지주의적 심리학인데요. 하여간 뭐 행동주의적 심리학은 다르게 말해서 결국 이제 그 있는 현상을 비교하고 실제로 표현되어 있는 언어를 비교하고 그러고자 하는 것이 바로 행동주의적 심리학인데요.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대조분석, 즉 실제로 나와 있는 언어를 분석하고 그 차이점 밝혀내고 하는 것이 바로 행동주의적 심리학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조의 대상이 되는 두 개 이상의 언어에서 나타난 의문적, 형태적, 통사적, 표현 담화적 특징을 대조해 보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외국어 습득에 대한 주요 장애물을 모국어의 간섭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 대조 분석에서는 외국어 배울 때 어려운 것이 뭐라고요? 예, 모국어 간섭 때문에. 모국어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어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운 점은 바로 중국어 때문에, 중국어의 간섭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울 때 어려운 이유는 바로 한국어의 간섭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바로 대조 분석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5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 둘째 단락에 둘째 줄. 자, 이게 대조 분석에는 적극적인 입장이 있고 소극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입장은 바로 그 대조 분석이 모든 그런 외국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적극적인 입장이고요. 소극적인 입장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류가 나타났을 때 그 오류를 대조 분석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 바로 소극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적극적인 입장 계속 알아볼까요? 5페이지 둘째 단락의 셋째 줄 보시면 적극적인 입장에서는 대조 분석이 제2언어 학습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으며 모국어와 학습 대상 언어 간의 차이를 학습 대상의 언어를 학습하면서 겪는 유일한 어려움으로 보았다라는 것. 그래서 그 차이점 때문에 결국에는 그 어려움이 외국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이 나타나며 그 대조 분석이 결국에는 그런 외국어 교육의 그 알파와 오메가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적극적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적극적 입장의 좀 관점을 크게 좀 아래 5가지로 또 나눠 놓았네요. 그 5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외국어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 또는 오류의 주요한 원인 혹은 유일한 원인은 학습자의 모국어에서부터 나오는 간섭이다. 간섭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그다음에 둘째,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은 주로 두 언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차이점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 그 두 언어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학습에서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그러니까 차이가 더 클수록 더 어려워진다. 학습이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넷째, 두 언어를 비교하여 얻은 결과는 외국어 학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과 오류를 예측하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대조 분석을 하면은 결국에는 왜 이런 오류가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어려움이 나타나는지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학습자가 학습해야 하는 것은 대조 분석에 의하여 이루어진 차이점의 양과 같다. 즉, 그 차이점만 극복을 해내면, 차이점만 다 배워버리면은 외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차이점만 다 알면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외국어를 배우면 외국어 내에서의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영어를 배울 때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만 알면 다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영어 내에서도 또 영어 내에 심오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어도 한국어 내에서의 심오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안다고 그래가지고 외국어를 배울 수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입장은 너무 좀 오버해서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소극적인 입장을 볼까요? 소극적인 입장에서는 대조 분석을 단순히 학습자의 모국어와 학습 대상 언어 간의 차이점을 기술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조 분석 결과는 학습자의 오류는 예측할 수 없고 단지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자, 그래서 대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입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소극적인 입장은 오류를 설명하는 정도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대조 분석인데요. 자, 아까 전에 적극적 입장 같은 경우는 너무 허황하죠. 얼토당토하는 너무 크게 대조 분석을 너무 과신한 그런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5페이지 끝에서 넷째 줄 끝부분 보시면 대조 분석 가설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비실제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럼 6페이지 보실까요? 6페이지 보시면 그 첫째 줄 끝부분 보시면 실제 학습 현장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나타나지도 않고 유사점으로 인해 큰 어려움 없이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던 데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이점 때문에 사실은 큰 어려움이 대조 분석에서 예상하는 큰 어려움이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지도 않고요.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사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언어 내에서 문제점도 있고요. 하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조 분석 가설은 좀 많은 비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대조 분석의 그 예측 단계를 형식화해 보려는 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그 대조 분석 두 개나 뭐 세 개의 그 차이점을 이제 비교를 할 때, 그때 그 두 언어에 그런데 그 어떤 게 어려울까? 그거를 이제 예측 단계를 그렇게 이제 형식해 그 0단계서부터 5단계까지 그렇게 그 6가지로 나눈 그런 그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이토라는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를 프레이토가 한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 둘째 단락에 5째 줄 보겠습니다. 5줄 보시면 프레이토 1967년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운과 문법 영역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문법적 난이도의 위계를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하여 객관화해보려는 그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난이도의 0단계는 두 언어 간의 차이점이나 대립되는 특징이 전혀 없어 긍정적 전이가 일어나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5단계는 모국어에 있는 하나의 그 항목이 그 학습 대상의 언어에서 두 개로 분화되어 간섭이 정점에 이르는 단계이다. 그래서 이제 저 긍정적인 전이를 유용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언어의 그 모국어가 다른 언어 배우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유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방해를 하는 것을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그 전이가 간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여간 뭐 0단계에서 6단계, 5단계까지 나눠놨는데 어떤 게 가장 구별이 어려움이 적은 거라고요? 0단계가. 그 다음에 5단계가 가장 이제 어려운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단계가 올라갈수록 학습의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모국어와 학습 대상 언어 간에 공통점이 많으면 단계가 낮고, 두 언어 간의 차이점이 많으면 단계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아래 그 각주를 볼까요? 거기 프레이토의 연구가 쭉 나와 있는데요. 1번, 다음은 프레이토의 난이도의 위계입니다. 자, 0단계를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자, 보시면 두 언어 간의 차이점이나 대립이 되는 점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바로 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뭐 영어를 배울 때 똑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사과를 애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과를 애플로 외우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면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두 가지 언어 중에 그러니까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물론 이제 그 언어의 차이는 있죠. 언어의 차이는 있지만 하여간 뭐 단어만 외우면 되는 것.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바로 전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 다음으로 어려운 건 1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융합이라고 하는데요. 모국어의 두 항목이 학습 대상 언어에서 본질적으로 한 항목으로 합쳐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삼촌, 뭐 작은 아버지 이런 걸 이제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다 엉클이죠. 엉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이런 경우가 그래도 그 모국어가 좀 어려울 뿐이지 외국어가 쉽기 때문에 그 0단계에서 1단계는 좀 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단계 볼까요? 2단계는 구별 부족입니다. 모국어에 있는 어떤 항목이 학습 대상 언어에는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 인연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인연이란 말을 되게 어려워할 거예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는 뭐 외국어, 영어를 배울 때 뭐 인연이란 말이 굳이 없어도 뭐 모국어를 배우는데 좀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게 2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모국어에는 있지만 외국어에는 없는 것. 자, 그러면 3단계는 재해석입니다. 재해석은 모국어에 존재하는 어떤 항목이 학습 대상 언어에서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거나 분포가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샤프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샤프가 이제 샤프 펜슬 요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걸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영어에서는 그 샤프라는 것이 요 펜을 얘기하지 않죠. 요거를 얘기하지 않고 뭐 날카로운 뭐 이런 뜻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여간 뭐 모국어하고 영어가 서로 차이가 나는 것, 그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거나 분포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3단계 재해석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4단계 과잉 구별 같은 경우에는 모국어에는 없거나 만일 있다고 해도 전혀 유사점이 없는 항목이 학습 대상 언어에 있어서 학습자가 배워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여러분 피겨란 말 아세요? 피겨? 그라운드란 말 아시죠?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는 이제 배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피겨는 전경이라는 말입니다. 전경. 그래서 우리나라는 뒤에 이제 제 펼쳐지는 배경이 중요하지 그 앞에 있는
주목이 되는 것을 전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어에는.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라운드만큼, 백그라운드만큼 피겨라는 개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에 이렇게, 뒤에 배경 앞에, 실제로 이렇게 보여지는, 가장 주목받는 것, 그런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피겨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전경이란 말이 있긴 있습니다만, 배경과 전경이란 말, 배경이란 말 들어보셔도 전경이란 말은 거의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한국엔 거의 안 쓰는 전문어나 마찬가지 전문어입니다. 그래서 모국어에는 없는데 외국어에 있는 경우가 또 이제 어려운 경우가 되겠고요. 바로 아까 나왔지만 2단계하고 4단계는 바로 완전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는 모국어에는 있지만 외국어에는 없는 것. 그 다음에 4단계는 모국어에는 없는데 외국어에 있는 것. 그래서 두 개가 완전히 반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단계는 분리입니다. 모국어에서는 하나에 대한 항목이 학습 대상에서는 둘 또는 그 이상으로 분리되는 경우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복수를 외국어에서는 뭐라고 그러나요? 영어에서는 어벤지, 리벤지 나누지 않습니까? 어벤지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고 리벤지는 남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뉘어지는데 어벤지, 리벤지 개념 외우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냥 복수라고 누가 내 복수를 하건 남의 복수를 하건 다 복수인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둘로 나누기 때문에 어려움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하나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좀 25분을 좀 넘겼네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2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